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달 열리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71명의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우리의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 10명, 스피드스케이팅의 9명을 비롯해 스노보드 11명, 봅슬레이 10명 등 모두 71명의 선수가 출전을 확정해 65명이 출전했던 2022년 베이징 대회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편 동계올림픽 선수단은 오늘 결단식을 열고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프로야구 LG의 베테랑 불펜 투수 김진성이 구단 역사상 최초로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는 김진성과 계약 기간 2+1년에 연봉 13억 5천만 원, 인센티브 2억 5천만 원 등 최대 16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정우 선수는 일부 서류 누락 문제로 공항에서 일시적으로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 캠프가 고지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결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 캠프가 피파에 제출한 1순위 후보지였던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치바스 베르데 바이에 훈련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이스 마주스 신인 감독과 함께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갈 코치로 김성철 전 프로농구 원주 DB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농구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코치 공개 채용을 진행했고 총 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해 김 코치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어제 오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새벽에 열리다 보니까 두 분 모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해 우셨겠네요. 맞습니다. 이틀 다 그랬고요. 특히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중계사 챔피언스리그 중계사에서 중계를 하는 박찬하 위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저녁에도 만날 건데 네. 새벽부터 만나는구나. 그쵸. 저 혼자의 느낌이죠. 왜냐하면 박찬하 위원은 제 목소리를 들으시지 못하니까. 네, 거의 가족이죠. 이 정도면. 새벽에 만나고 밤에 만나고 고생 많으셨죠. 저는 조금 있으면 또 가야 돼가지고. 아 맞네요. 네, 아직 유럽 대항전이 안 끝났습니다. 네. 유로파리그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 분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축구 소식을 즐겁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새벽까지 일하게 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나라 선수들 소속팀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팀은 위니옹 생질루아. 익숙한 이름은 아니시겠지만 벨기에 팀이고요. 벨기에에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킨 지 몇 년 돼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네. 또 빅리그로 많은 선수를 보내는 좀 재력 있는 팀이에요. 이 팀과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홈에서 열렸는데 아무래도 더 강팀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바이에른 뮌헨이 전체 1위 아스널과의 경기만 패배하고 나머지 다 잡으면서 6승 1패.
이 참가하고 있는 본선 모든 팀 중에 2위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위 아스널, 2위 바이에른 뮌헨 딱 두 팀만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제 김민재 선수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전반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엄청나게 돋보이는 장면이 있다기보다는 팀이 오히려 윈니옹한테 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잘 모면하게 해주는 좋은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팀이 2대0으로 앞선 뒤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빅리그 진출 후에 첫 퇴장. 나폴리, 바이에른 뮌헨 거치면서 지금 4번째 시즌을 빅리그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퇴장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선수 본인은 그 퇴장 판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던데 두 분께서는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요. 네. 이게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아쉬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당한 네, 판정이었다. 사고고 네네. 그리고 조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고가 한 장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경고받는 상황은 항상 뭐 수비수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경고를 한 장 받았다고 해서 선수들이 자기가 하던 플레이를 안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는 건데 뒷공간으로 나가는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잡아 끌면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두 번째 경고를 받는 상황이라서 첫 번째 경고는 가서 끊으려고 하다가 뒷다리를 걷어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뒤로 공간을 향해서 뛰는 선수를 못 가게 하려고 손으로 잡아챘기 때문에 두 장면 다 경고는 맞았어요. 크게 억울할 상황 그리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비신사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뭐 전술적인 파울이라서 네. 파울과 아닌 것의 경계를 좀 타려고 했는데 파울도 간신히 나올 정도인데 경고라는 게 의외다라는 얘기지 본인이 뭐 일부러 끊을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네네. 말을 경기가 끝나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콩파니 감독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도 수비수 출신인데 수비수가 수비하다 보면 원래 있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질책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전에 밀렸거든요. 그때 우리 팀이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 미드필더 공격수들이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실점을 한 거는 김민재와 타 두 수비수 덕분이다라고 또 꼭 집어 얘기하면서 이제 퇴장당한 선수를 상당히 감싸는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 다음 경기 못 뛰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챔피언스리그는 본선에서 이제 16강 진출 확정했거든요. 다음 경기 못 뛰는 게 별 의미 없어서 다행이다. 김민재는 또 베테랑이니까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뭐 16강은 무슨 짓을 해도 가는 건 확정인 거죠. 바이에른 뮌헨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최근 규정이 16강을 직행하느냐 이게 8강 이내에 들어 16강 직행이고요. 네네. 9위부터 24위까지는 16강 행 플레이오프라는 단위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플레이오프를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 두 경기를 덜 하는 거거든요. 체력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은 리그 페이지 마지막 최종전 큰 의미 없으니까 후보 내보낼 수 있고 두 경기를 덜었죠. 여러모로 네. 체력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은 이렇게 조기에 16강 지행을 확정 지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속해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16강 직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스본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클럽인 스포팅과의 원정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정말 90분 내내 밀어붙였거든요. 네. 하지만 스포르팅의 수비를 열지 못하면서 오히려 두 골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원정에서 2대1로 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점이 13점이라서 현재 순위는 6위예요. 지금 순위만 봤을 때는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파리 이내에 들어가면 16강 직행이기 때문에 토너먼트로 바로 갈 수 있는 순위긴 합니다만 13점인 팀이 지금 8팀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네. 파리 생제르맹의 매치데이 A세 상대가 똑같은 승점 13점인 뉴캐슬이에요. 아, 강팀인데요. 또 네, 이거. 그러니까 예. 그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그러니까 넘어서면은 토너먼트 직행이 많이 유력해지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비긴다. 아니면은 비기면은 둘 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뭐 승리하면 한 팀은 지는 거잖아요. 네, 지는 팀은 16강 플레이오프 아마 단계로 가게 될 거고 네. 이기면 직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비기면 둘 다 이거 같이 침몰한다. 네네. 오, 이게 그 파리 생제르맹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최근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포르팅이면
물론 뭐 스포르팅 포르투갈 명문이지만 지난 시즌 뭐 챔피언 세계 최강 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과는 또 격차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잡았어야 하는 경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또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현재 선두를 빼앗겨서 2위에 있고요. 여러모로 흐름이 안 좋은데 여기에는 뭐 최근에 이제 갓 끝나서 선수들이 이제야 복귀하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여파도 있고요. 이강인을 비롯한 부상으로 인한 결정 선수들의 여파도 있고 지난 시즌에 정말 굉장히 높은 운동량, 아주 몸을 약간 갈아 넣는 그런 경기 스타일로 챔피언스 구성해서인지 이번 시즌 덴벨레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겪는 것도 있고요. 뭔가 한 3중고가 겹치면서 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파리 생제르맹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계속해서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적설이 떴는데 꽤 크게 났습니다.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를 놔주기 싫어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사실 중요하지만 선수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파리가 놔주느냐? 네,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강인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든 뭐 저희는 이강인 선수의 결정을 지지를 할 텐데 파리도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전부 다 큰 팀이고 좋은 팀이고 또 모든 대회에 나가면은 우승을 노리는 물론 현 시점에서는 우승 트로피는 파리가 더 이제 많이 들어올리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남든 떠나든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어느 팀에 가건 큰 팀일수록 경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네. 한 가지 제가 이 이적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리에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파리에서는 어떤 포지션이건 이강인 선수가 넘버원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가서 지금 뛰었던 몇 시즌을 봤을 때도 그렇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기용하는 어떤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아틀레티코에 가면요. 본인이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몇 시즌을 뒤로 봤을 때는 어떤 포지션이건 넘버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박찬하 위원 생각에는 뭐 어느 팀에 남던 다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은 더 미래를 봤을 때 나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미래를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예. 재단할 수는 없고 뭐 이게 확실히 거기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스페인으로 가면은 아틀레티코로 가면은 넘버원이 될 가능성은 있다.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김정용 기자 어떠세요? 네, 김정용 기자 어떠세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만약에 아틀레티코 이적이 성사됐을 경우 우리가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파리 생제르맹이 뭐 순순히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적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적료를 내고 이강인을 산다는 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정말 주전으로 쓰고 싶어서 강하게 원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이나 뭐 맨시티 같은 정말 초강 팀이나 아주 부자 팀이나 뭐 로테이션 멤버한테 비싼 돈을 쓰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선수를 비싸게 사온다는 거는 무조건 주전이라는 거거든요. 또한 좀 재밌는 게 최근에 이강인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를 연달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포지션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원래 뛰고 있던 라스파도리 선수가 이미 나갔고 알마다 선수가 이제 이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조금 또 포지션이 비슷한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 갤러거 선수도 이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강인이랑 겹친 선수가 3명 정도가 이번 겨울에 다 나갑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강인이 데려간다? 그것은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쓰고 싶은 의지가 더욱 확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황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충분히 어떤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용할 요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를 쉽게 놔주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은 프리로 데려온 선수도 돈나룸마 같은 경우도 프리로 데려왔는데 맨체스터 시티 보낼 때는 거액의 이적료 받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선수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으면은 선수의 이적료를 많이 낮춰서 이적시키거든요. 근데 파리는 안 그래요. 이 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쉬운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이강인 선수가 이적했을 때 지불했던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현재로서는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쓸 수 있을까? 이거는 또 의문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전지적 이강인 시점, 뭐 전지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파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같은 선수를 안 놔주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은
다시 이적료를 들어서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이강인 선수만한 클래스가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파리도 쉽게 하지는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무르익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더 무르익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건 또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유럽에서 큰 관심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 약팀에 덜미를 잡힌 게 PSG만은 아닙니다. 맨시티가 더 충격적이에요. 네, 맨체스터 시티는 노르웨이의 보데글림트라는 우리한테 익숙한. 팀. 네, 예. 이 팀을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보데글림트가 익숙한 이유는 뭐 유로파리그에서 지난 시즌 토트넘과도 만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챔피언스리그가 아닌 유로파리그 같은 더 낮은 단계의 리그에서 봤던 팀이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이번 첫 출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챔피언스리그 본선 첫 승이에요. 그것을 맨시티 상대로 거뒀다. 보데글림트 입장에서는 거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진이 주전 수비수들이 한 4명 정도가 다 줄부상을 당하면서 뭐 임대로 보내놨던 2부 리그로 임대 보내놨던 어린 센터백 얼레인 선수를 급히 복귀시킨다든지 하면서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잉글랜드 대표 센터백 마크 게이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영입하자마자라서 이날은 못 뛰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최근에 이 미봉책으로 가동하고 있던 좀 어린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는데 아야 다를까 상당히 좀 낯선 보데글림트의 환경에서는 이 어린 센터백들이 또 실수를 하고 하면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보데글림트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추운 경기장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여기 겨울에 가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도 네. 이게 위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북극이랑 오히려 상당히 가깝고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여기 가면은 당하는 팀들이 많아요. 맨체스터 시티가 그렇게 당했고요. 네. 그리고 보데글림트가 이 시기에 갔을 때는 뭐 추위도 추위입니다만 여기가 또 인조잔디 경기장입니다. 아, 그렇죠. 네, 추우니까 그러니까 천연잔디에 익숙한 선수들이 제대로 뛸 수 없는 환경이고요.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봄에 시작해서 뭐 가을, 겨울 전에 리그가 끝나는 이렇게 춘추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리그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팀들이 준비를 잘하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한 경기만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맞춤형 네. 모든 훈련도 맨체스터 시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근데 이날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보데글림트가 그런 자신들의 환경 그리고 맞춤형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잘 짜고 나왔죠. 네. 뭐 주변 환경, 주어진 조건이 확실히 맨시티에게 불리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도 맨시티의 경기력이 좀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는 맞아요. 네. 역시나 점유율이나 슛횟수가 더 많았는데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당연히 보데글림트보다 결정력이나 돌파력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력은 발휘 못하고 수비에선 실수가 나고 이러면서 진 건데 이제 박찬호 위원이 하신 얘기를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그 지리적인 구분을 할 때 북극권, 남극권 이렇게 권으로 묶잖아요. 보드에는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초로 북극권에 있는 팀입니다. 북극이랑 그 정도로 가까운 팀이라서 네. 좀 고생할 만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맨시티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진해서 여기까지 원정 온 300여 명의 팬들의 입장권 가격을 모두 환불해주겠다, 네네. 보전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장단이 이제 뜻을 모아서 선수들이 모금을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돌려드리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팬들도 굉장히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세계 어디든 가서 응원하겠다 이런 다짐을 서로 주고받는 훈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티켓값이 지금 티켓값보다는 여행 경비를 저는 보존해 줘야 되지 않나. 꽤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르웨이 티켓값은 네. 티켓값도 물론 이게 한 400장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 연봉이 어느 정도인데요. 여행 경비 정도는 보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네. 아마 지금 리그에서도 안 좋잖아요. 사실 이번 비단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경기가 이어진다면은 나중엔 진짜 경비까지 다 토해내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순위로는 이런 맨시티도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행 판도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그 조별리그 대신에 리그 페이지라는 방식을 통해서 16강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그 페이지는 원래 이제 체스 같은 보드 게임에서 쓰던 방식을 이제 축구로 가져온 조금 변형해서 가져온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뭐 본선 참가팀이 뭐 32개다 하면은 32팀 중에서 일부를 솎아낸 다음에 토너먼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별리그 방식을 썼습니다. 네네. 가장 익숙한 방식이고 뭐 월드컵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리그 페이지라는 건 전체 모든 팀을 하나의 리그를 운영하듯이 이제 조별 구분이 없이 그냥 통으로 다 같이 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36팀이 다 서로 만나려면 35라운드를 해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8라운드만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강팀 2번, 약팀 2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나게 난이도 안배를 하고요. 그래서 8라운드까지 진행한 뒤에 36팀 중에 상위 8팀은 16강 직행, 9위부터 24위는 자기들끼리의 또 플레이오프를 한번 거쳐서 16강 진출 이렇게 네. 진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8위 안에 일단 들어서 16강에 직행하는 것이 모든 팀들의 1차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위를 짚어보면서 현재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박찬하 위원이 일단 1위부터 8위까지를 정리해 주시죠. 네, 1위는 아스날이 승점 21점이고요. 그다음에 18점인 바이에른 뮌헨 이 두 팀은 16강 토너먼트 진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3위가 레알 마드리드, 4위가 리버풀 똑같이 15점이고요. 토트넘이 14점으로 5위, 파리 생제르맹부터 이제 8팀이 승점 13점인데 승점이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골드실, 네. 다득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유나이티드, 첼시 이렇게 13점, 딱 8위까지고요. 뭐 바르셀로나, 스포르팅, 맨체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탈란타까지 이제 13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순위는 김정용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순위 자체는 이제 6위부터 그 아래는 큰 의미는 없는 게 박찬하 위원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같은 승점 13점으로 예. 쭉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첼시, 바르셀로나, 스포르팅, 맨체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탈란타 이렇게 13위까지가 예. 똑같은 승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강에 들만한 팀으로는 그 뒤에 인테르 밀란, 유벤투스, 도르트문트, 갈라타사라이, 카라바흐 등등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리그 페이지 이제 7번째 경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거의 뭐 진짜 사활을 건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도 역시 16강 직행을 뭐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바르셀로나도 승점이 13점이고요. 현재 순위가 9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16점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도 승점 16점 팀은 다 이제 8위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16점이 마지노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 승리하면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13전 팀이 8팀이기 때문에 뭐 서로 만나는 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팀이 또 나란히 또 16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16점을 얻고도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 토너먼트 직행을 못하고 16강 플레이오프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죠. 야,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그 순위표를 보다 보니까 조금은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토트넘이 5위예요. 네, 토트넘 호스퍼가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네. 5위에 있고 그것은 이제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비슷한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7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자국 리그에서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모습이 좀 다른 팀들이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열린 경기에서 이제 계속 멤버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손흥민의 후계자 후보 한 5명 중에 한 명인 밀송 오도베르 선수가 좋은 측면 돌파를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많은 득점 기회를 양산해줬고요. 도미닉 솔랑케 선수 공격수가 디딤발에 공이 맞고 들어가는 그런 행운까지 따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승 3무 2패로 5위에 올라 있고요. 사실 주 전부터 경질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꼭 그렇게 이번에는 잘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나 어제도 구단주랑 밥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좀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의 이제 입지는 굳건하다는 걸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확정된 두 팀을 빼고는 모든 팀이 어찌 될지는 다음번 이제 리그 페이지 8번째 매치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뭐 토트넘의 또 베리바 선수가 부상 소식이 있어서 뭐 2, 3개월 정도 결장 예상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월드컵을 앞둔 각국 대표팀의
안 좋은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럽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활약을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뭐 퇴장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전반기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이 96년생 3명이 네. 사실 부상만 없으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들인데 부상의 전반기에 좀 그런 걸 좀 털고 최근 다 살아나고 있어요. 황인범 선수는 최근에 이제 복귀 득점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우영 선수는 굉장히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득점도 했고 또 이제 백승호 선수, 엄지성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이제 2부에서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유럽파 선수들이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최근의 흐름입니다. 네. 황희찬 선수도 요즘 활약이 괜찮죠? 황희찬 선수는 계속 꾸준하게 경기에 나서고 있어서 뭐 득점을 많이 하고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경기를 나서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 선수의 몸 상태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개인 퍼포먼스가 뭐 팀의 어떤 부진과 맞물려서 뭐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 또 한 명의 유럽파 선수가 나왔습니다. 전북의 전진우 선수, 잉글랜드 2부 리그로 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잉글랜드 2부 챔피언십에 있는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라는 팀으로 가게 됐는데요. 옥스퍼드 하면 뭐 그 어떤 사학의 도시로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런던에서 멀지 않은 이 옥스퍼드의 축구팀도 당연히 있거든요. 영국에는 거의 모든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옥스퍼드는 강팀은 아니고 현재 2부 챔피언십에서도 강등권에 있는 전력 보강에 절실한 팀입니다. 또 이 팀이 구단주가 아시아계예요. 인도네시아계 자본이 돈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스타를 영입해 와서 이 난국을 타개해보자라는 의지가 강했고 K리그에서 지난 시즌 전북의 우승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면서 그렇죠. 두각을 나타냈던 전진우 선수, 국가대표급 선수를 과감하게 영입했습니다. 전진우 선수 입장에서도 도전인 게 함께 강등되면 3부인 리그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 팀을 살려내든지 아니면 후반기 반 시즌 동안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해서 팀은 강등되더라도 다른 팀에 또 러브콜을 이끌어내든지 이런 도전적인 자세를 갖고 과감하게 유럽으로 갑니다. 네. 옥스퍼드 현재 23위여서 전진우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뭐 팀에게나 말씀처럼 본인에게나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인데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프리시즌 일정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LAFC의 프리시즌 첫 실전 경기 명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 이름은 없네요. 네,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 일부 이제 주전급 선수들, 뭐 부안가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빠졌다고 하는데 바이른 뮌헨의 23세 이하 팀과 비공개 친선전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아직은 뭐 1군 주전급 선수들은 뭐 테스트가 굳이 이제 필요 없다. 네, 몸을 조금 있다가 더 올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은 이제 다음 달 22일. 네. LAFC 같은 경우에는 개막 전에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경기를 하게 되어 있죠. 오, 역시 가장 이제 흥미가 넘치는 경기를 개막전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이제 시작부터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또 LAFC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해축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